정조는 신미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면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검시를 해야 한다.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며 죽은 자의 원통함도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정조는 사건 기록을 사서삼경보다 더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정약용은 흥음신서의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니 인명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 있으면서도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 편안할 뿐 아니라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진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조와 정약용이 판결한 살인사건들. 사법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보면 그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정조시대, 정조와 정약용이 판결한 살인사건들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읍성을 잘 보존해 놓은 곳들이 꽤 있죠. 가까운 곳에는 청도 읍성이 있고요. 순천 읍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곳을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곳에 가면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이들은 여기 엎드려서 곤장을 맞는 흉내를 내보기도 합니다. 사극에서도 많이 보는 모습이죠. 살인사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선시대 형벌은 어떻게 가해졌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형인데요. 우리가 보통 곤장이라고 하는 건 태형과 장형으로 나뉘어집니다. 태형은 회초리보다는 좀 긴 가는 회초리를 때리는 겁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 때리게 되고요. 이보다 더 큰 형벌이 바로 장형입니다. 장형 안에 곤장도 있는 거죠. 장형은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60대부터 100대까지 맞게 되죠. 물론 때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힘으로 때리느냐에 따라서 맞는 사람이 아픔이 좀 달라지겠지만요. 심하게 맞을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형 다음은 도형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징역형이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그냥 징역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역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전이나 야철장 같은 곳에서 노역을 해야 됐던 거죠. 그 다음 엄한 형벌이 유배형입니다. 유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멀리 보내봐야 삼천리입니다. 주로 서울에서 먼 섬 아니면 변방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수도를 중심으로 출발해 본다면 삼천리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배는 멀리 보낼수록 큰 형벌이기 때문에 2천리, 3천리까지 멀리 보내게 됩니다. 2천리, 3천리 가기 위해서 일부러 빙빙빙빙 둘러서 형식상 멀리 보내는 것처럼 유배를 보내게 되죠. 이 유배 중에서도 섬으로 보내지는 것을 절도안치라고 하고요. 가시덤불이 아주 날카로운 탱자나무로 집 주변을 다 에워싸 이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이 위리안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극에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어떤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형벌이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은 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이 내려지게 되죠. 그 사형 중에서도 목을 베는 참수형,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교형, 목을 베어 죽이게 되죠. 이처럼 사형은 형벌 중에서 가장 엄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국대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3차례에 걸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형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의 몸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몸을 구석구석 살펴서 죽음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전문의들을 오작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작인이 시신을 검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 지금과 같은 과학수사가 가능했을까요? 조선시대에도 과학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수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죠.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955년에 세워졌습니다. 현대 과학수사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사실 그에 못지않은 과학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학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물건들이 쓰였습니다.
과학 수사를 하기 위한 물건, 범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범물들 중에서 사람을 죽인 칼, 혈흔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혈흔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죽음을 밝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칼의 혈흔을 찾는 방법으로 칼을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한 식초와 물을 섞은 고초액을 부으면 혈흔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독살됐을 경우에는 시신의 목 깊숙이 은비녀를 찔러 넣어봅니다. 그래서 비녀의 색깔이 변하면 독살된 거죠. 우리나라는 주로 독살 도구로 비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은비녀로 독살의 흔적을 다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비상이 아닌 독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독살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람의 목 깊숙이 밥을 넣어서요. 조금 있다가 그걸 꺼내서 닭에게 먹여봅니다. 닭이 죽으면 독살되었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반개법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죽은 사람은 자신의 몸의 흔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드러나지 않는 시신의 흔적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파의 밑동을 데쳐서 그걸 상처가 있었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발라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술찌개미라든지 식초를 섞은 것을 덮어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드러나지 않은 상흔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죠. 그렇게 죽은 자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는 이런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경우에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고요. 죽고 나서 물에 빠뜨린 경우가 있겠죠. 죽이고 나서 물에 빠뜨리면 타살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물에서 꺼낸 사람의 머리 정수리 위로 따뜻한 물을 부어요. 코로 고운 진흙이나 모래가 함께 섞여 나오면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물에 빠뜨려진 거겠죠. 이런 방법으로 조선시대에는 과학수사를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과학수사 기법들이 있겠죠. 그럼 조선이 이런 과학수사 기법을 다 책으로 적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과학수사 기법을 적은 책이 중국의 원나라 때 왕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무원록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에서부터 원한이 없도록 하여라, 원통함이 없도록 하여라 해서 중국에서 고려 말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본으로 우리가 과학수사를 했었죠. 그리고 이 책을 좀 더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서 보완한 것이 신주무원록인데 세종 때 편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좀 더 조선의 실정에 맞게 더 보태어서 편찬한 책이 증수무원록입니다. 영조 때 편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조 때는 이 증수무원록을 증수무원록 언해라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다시 편찬해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종이나 영조 그리고 정조 같은 분들이 이런 살인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군주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정조 그리고 정조와 함께 정약용이 이 살인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조죠. 정조는 이 밖에도 심리록이라는 책을 편찬해냈습니다. 역시 살인사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조 재위기간 25년 동안 정조가 직접 판결한 살인사건 1112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정약용에게 여러 가지 살인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정조의 특명을 받고 142건의 아주 어려운 살인사건들을 재조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귀양 가서 쓴 책이 흠음신서입니다. 이 흠음신서는 정약용이 쓴 책이죠. 이 두 책에서 정조와 정약용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정조는 심리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면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검시를 해야 한다.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며 죽은 자의 원통함도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정조는 사건 기록을 사서삼경보다 더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정약용은 흠음신서의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니 인명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 있으면서도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 편안할 뿐 아니라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진다. 그 당시에 잘못된 판결들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조와 정약용은 살인사건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는 그 사건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조와 정약용이 해결해낸 살인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만나볼 사건은 오해로 일어난 민성주 살인사건입니다. 정조 14년에 황해도 수안군에서 최주변이라는 사람이 친구인 민성주의 칼에 찔려서 엎혀왔습니다. 상처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엎혀왔던 최주변이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죽게 됩니다. 그러자 최주변의 아내가 민성주가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 해서 민성주를 찾아가서 그를 죽이고 남편의 복수를 하게 되죠.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충, 효,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최주변의 처 안씨와 민성주의 처 신씨를 증인으로 불렀죠. 최주변의 처 안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성주의 칼에 남편이 상처를 입었고 그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민성주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성주의 처 신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남편은 최주변과 장난을 쳤을 뿐이다. 그래서 진짜로 찌른 것이 아니라 칼을 옆으로 눕혀서 상처를 살짝 입혔을 뿐이다. 내 남편이 최주변을 죽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변을 합니다. 증인들의 말이 다르죠. 이 사건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성주와 최주변은 친구 관계입니다. 그런데 민성주하고 최주변이 장난을 치다가 민성주가 최주변에게 상처를 입혔죠. 그리고 그 상처 이후 한 달쯤 후에 최주변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최주변의 아내 안씨가 남편의 친구였던 민성주를 찾아가서 남편의 복수를 하겠다고 민성주를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시신을 검안을 해야 됩니다. 최주변의 사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검시를 초검이라고 합니다. 초검은 이 고을의 군수였던 수안 군수가 초검을 했습니다. 초검의 결과 민성주가 최주변을 찔러 죽인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의 검시가 아니라 적어도 2번 이상의 검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검과는 완전히 별개로 다시 검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복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복검은 마침 수안과 가까운 지역이었던 곡산 지역의 부사 정약용이 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아주 꼼꼼하게 검시를 했는데요. 최주변의 시신에서 이렇게 상처가 곪아서 크게 커진 것들을 발견했고요. 그 아래쪽에 칼날과 관련된 상흔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흔이 길이가 길면서 깊이가 별로 깊지 않았어요. 이 말은 정말 장난치듯이 칼날을 옆으로 친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다면 상처가 깊게 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상처는 깊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약용은 칼날을 옆으로 눕혀서 때렸기 때문에 민성주는 최주변을 죽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최주변이 신고 있던 버선이었어요. 버선에는 상처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버선이 찢겨 있나요? 버선이 찢겨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최주변이 민성주의 칼에 찔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보가 나왔습니다. 죽은 최주변이 민성주와의 장난으로 상처를 입고 나서도 보름 후에 일을 했다고 합니다. 최주변의 직업이 창고직이었어요. 창고에 있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고도 이런 무리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상처가 최주변의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약용은 복검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3가지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왼쪽 복사뼈 밑에 있는 상처는 길이는 길지만 그 깊이가 깊지 않아서 죽이려는 의사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 2번째는 피는 묻어있지만 찢어지지 않은 버선. 이것은 민성주의 칼날이 최주변을 찌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3번째 증거는 보름 후에도 최주변이 일을 했던 정황으로 봐서 민성주로 인한 상처가 최주변의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최주변은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라 칼로 인한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폐혈증으로 죽은 것이다. 최주변의 아내가 남편의 복수를 한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민성주가 최주변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최주변의 아내가 남편의 복수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최주변의 아내가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민성주에게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민성주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과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해서 이러한 사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성주를 죽인 최주변의 아내는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조선의 살인사건 두 번째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살해당한 며느리 박조이 사건입니다. 박조이라는 시집 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새댁이 목을 메고 스스로 목을 3번 찔러서 자결을 했습니다. 이 집안이 이 지역에서는 명망이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시집 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며느리가 자살했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서둘러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관아에 신고도 하지 않고요. 그러자 이 며느리의 친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고 관아에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었죠. 이미 장례를 치른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어서 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검에서 평산부사는 박조이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했습니다. 목을 맨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요. 스스로 목을 찌른 것으로 보여지는 3곳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눈을 감고 있었고 손에 칼을 방어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타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살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역시 복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복검은 이웃의 백천 군수가 복검을 했습니다. 복검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조이가 자살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혹이 없다는 겁니다. 자살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초검에서 보였던 목맨 흔적이 복검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오래되면 그런 흔적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과학수사 기법이 필요한 겁니다. 파의 밑동을 데쳐서 이 목맨 흔적 위에 덮고 그 위에 초를 적신 종이를 얹어봤습니다. 그런데도 목을 맨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술찌개미에 강한 초주까지 쏟아부어 봤지만 역시 목을 맨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초검과 복검에 약간 차이가 있죠. 초검에는 보였던 목맨 흔적이 복검에서는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시신이 시간이 오래되면 그 흔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도입하면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실제로 목을 메어서 죽게 되면 피가 이쪽으로 모여들어서 살아있을 때 목을 메어서 죽게 되면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 목이 메어져서 죽게 될 경우에는 죽고 나서 목이 메어졌기 때문에 피가 목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초검과 복검에서는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 박조이의 죽음에 연관이 있을 법한 용의자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찰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용의자 이 3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조이의 시댁이었던 이 집이 지역에서는 명망 있는 가문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에 대한 조사가 흐지부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 박조이 친정에서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조이의 친정 오라버니가 정조 임금이 행차를 할 때 그 행차를 막고 격쟁이라 그래서 꽹가리를 두들겨서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격쟁이라는 제도로 정조 임금에게 자신의 누이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게 되었고, 정조는 그 재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곤수라는 사람을 암행어사로 파견해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내어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조사에서 백골이 되어가는 시신의 두개골에서 무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목을 메고 나서도 죽지 않자 스스로 칼을 찔렀던 흔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한 번 찔러서 죽지 않자 또 한 번 더 깊이, 또 한 번 더 깊이 찔러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죽겠다는 마음으로 찌를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찌를 때는 그 고통에 더 깊게 찌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더 깊게 찔러서 그 자상으로 죽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3번째, 복검에서 목을 맨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목이 메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증거로 박조이는 타살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박조이를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죠. 우선 남편 조광선은 부부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의선상에 올랐던 거죠.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굉장히 구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좀 수상합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에 자주 드나들던 인척이었던 조광진이라는 사람과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불륜관계를 며느리에게 들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보통 불륜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운 인척이에요. 조선에서는 유교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강상죄로 처벌하게 돼요. 강상죄는 반역죄와 같은 처벌수입니다. 그러니 이 시어머니는 이것을 며느리에게 들켰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조광진과 함께 며느리 박조이를 죽였던 겁니다. 그렇게 박조이의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결과는 시어머니 최아진은 차명에 처하고 조광진은 교수형에 처하라 하는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조광진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만 죽게 되었고, 시어머니 최아지도 장 100대를 맞고 이천리 밖으로 유배 보내지는 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조는 초검과 복검을 잘못 실시한 관원을 명부에서 삭제하라고 명을 내렸고요. 또 다시 조사를 하라는 명을 내렸던 관찰사가 그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았죠.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사 역시도 파면시켰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반나절 만에 해결된 12년간의 미제 사건입니다. 12년 동안의 미제 사건이 어떻게 반나절 만에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1799년 정조 23년에 정조 임금은 정약용에게 형조 참의를 제수했습니다. 형조 참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무부 차관입니다. 정조 임금은 살인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재조사가 필요한 살인사건, 그리고 미제 사건에 대해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국산부사로 있을 때 살인사건을 잘 해결했었죠. 그래서 정조는 이 정약용의 능력을 보고 그에게 형조 참의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미흡한 조사가 이루어진 142건의 살인사건, 미제 사건도 포함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정약용에게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한복년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복년이라는 사람은 나졸이었던 서피롱을 죽인 죄로 12년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을 죽이면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참수형에 처해지거나 교형에 처해져야 되죠. 그런데 이 사건에 의혹이 있다 해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채 12년째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한복년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빚어진 일이었을까요? 서피롱이라는 평창 지역의 나졸이었습니다. 이 나졸이 김태명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황곡,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황곡을 갚지 않으니까 황곡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서 김태명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김태명이 갚지 않겠다고 뻗댑니다. 그래서 김태명의 집에서 소를 끌고 나온 거예요. 황곡을 대신해서 소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자 김태명이 쫓아와서 소를 다시 뺏어가려고 실갱이를 하던 중에 서피롱을 바닥에 때려 눕히고 그의 가슴을 무릎으로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가했죠. 그리고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방향을 틀었는데 마침 그때 이 집안의 노비였던 한복년이 지게에 나무찜을 쥐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김태명이 한복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가 우리 집의 소를 훔쳐가려다가 나에게 들켰다. 그러니 네가 가서 한 번 더 혼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복년이 이 서피롱을 쫓아가서 등을 밀었습니다. 서피롱이 밭도랑에 나뒹굴었다가 다시 일어서서 도망치다시피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나졸 서피롱이 그 다음날 피를 토하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한복년이 이 서피롱을 죽게 했다 해서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서피롱의 죽음은 무엇 때문인가? 역시 검시를 했었습니다. 검시의 결과 가슴 중간이 검붉고 딱딱했으며 둘레는 약 12.2cm라고 했고요. 사인은 맞아 죽은 것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김태명과 나졸 서피롱이 황곡 징수 문제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김태명이 서피롱의 가슴을 무릎으로 짓누르면서 폭행을 했죠. 그리고 뒤늦게 한복년은 서피롱의 등을 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서피롱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물론 죽은 서피롱을 검시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 사건의 정황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증인은 김태명이 나졸 서피롱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증인은 한복년이라는 이 집의 노비가 나졸 서피롱의 등을 밀치는 걸 봤다는 증인이 나온 거죠. 그러니 이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한복년이 나졸 서피롱을 죽인 거다.
해서 한복년이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증인들이 다 김태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한복년은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12년째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정조가 정약용을 파견시켰죠. 정약용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졸 서피롱의 가슴을 짓누른 것은 김태명이었고 나졸의 등을 민 것은 한복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졸의 상처는 등이 아니라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졸 서피롱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은 한복년이 아니라 김태명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조는 한복년을 즉시 석방시키고 그에게 새 옷을 내렸으며 그와 관련된 모든 신문 기록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명에 대해서는 그에게 죄가 있지만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는 없었음을 감안하여 사형만은 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살인하고 칭찬받은 김은혜 사건입니다. 살인을 하고 칭찬을 받았답니다. 김은혜라는 젊은 여인이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관아에 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은혜라는 처녀의 이웃에 노파 안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파 안씨는 퇴기 출신이에요. 젊었을 때 기생이었죠. 인상이 어떤가요? 평온한 인상은 아니죠. 부드러운 인상은 아닙니다. 굉장히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에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피부병을 고치는 약도 굉장히 비쌌다고 하죠. 그래서 이 노파 안씨는 자신의 친인척 중에 조카뻘 되는 최정년이라는 조카가 김은혜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카 최정년에게 김은혜와 결혼할 방도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 너는 나의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값을 대다오. 그렇게 노파 안씨는 최정년에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최정년과 김은혜가 서로 은밀히 사귀고 있다. 서로 정을 통한 사이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죠. 최정년도 소문을 내고 노파 안씨도 소문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했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보통 추문이 미담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죠. 그래서 김은혜는 시집도 가지 못한 처녀였는데 혼사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은혜라는 처녀를 제대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닐 거야 하고 김은혜와 결혼한 이가 있었죠. 김양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은혜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김양준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런데 김은혜가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최정년과 노파 안씨의 모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정년은 사람들에게 김은혜가 자신과 사귀어 놓고 딴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요. 노파 안씨 역시도 정년이가 중매를 서주면 내 약값을 대준다고 했는데 김은혜가 배신을 하고 딴 놈에게 시집을 갔다. 그래서 정년이가 내 약값을 대주지 않아서 내 병이 깊어진 거다. 은혜녀는 내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계속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러니 이 거짓된 소문 때문에 김은혜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처음에는 그 소문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이 거짓된 소문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이 문제는 김은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자신의 남편 그리고 시댁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큰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김은혜가 노파 안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파 안씨를 무참하게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노파 안씨만 죽이면 되나요? 최정년도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김은혜 친정어머니가 딸을 만류해서 노파 안씨만 죽이고 자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김은혜는 김양준이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도 결혼 이후까지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김은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노파 안씨와 최정년이요. 그래서 이를 참다 못한 김은혜가 노파 안씨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김은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김은혜는 그 조사에서 자신을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귀중의 처녀를 모함해서 더럽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결혼을 했는데도 그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회 기강을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지만 사람을 죽이면 관가에 잡혀가 저 자신도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되찾기 위해서 노파 안씨를 죽였던 거죠. 그러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정조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 본분인 여자가 음란하다는 모함을 당했다. 그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의 가장 원통한 일이다. 보통 정절을 지키려는 여자들이 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살이다. 그것으로 자신은 결백하다고, 모함이 원통하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은혜는 그런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했다. 부엌칼을 들고 원수를 죽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흠이 없음을 알렸다. 그렇게 세상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서 사회 기강을 일깨우고 바른 풍속을 세웠다. 그러니 옛날이라면 표창을 하여 칭찬해야 될 일이다. 보통의 여자들은 스스로 자살을 해서 자신의 정절을 증명합니다. 억울함을 증명하죠. 그런데 김은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은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남편 시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파 안씨를 찾아가 죽였던 거죠. 그리고 자신 역시도 당당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김은혜의 모습을 정조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겁니다. 김은혜의 행동은 김은혜 본인과 시댁의 명예는 물론이고 사회 기강까지도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정조는 김은혜를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김은혜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라고 이동후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김은혜의 이야기가 내각인력이라는 책에 은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엿장수가 저지른 황당한 살인사건입니다. 신착실이라는 엿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씨라는 사람이 엿을 외상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엿 2냥의 외상값을 받으러 찾아왔다가 그만 박씨랑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화가 난 신착실이 박씨를 밀었는데요. 박씨가 이 지게 뿔에 항문이 꽂히는 바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어쨌든 신착실 때문에 박씨가 죽은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그 엿값 2냥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 하면서 신착실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신착실은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정약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게뿔이란 원래 예리하지 않고 항문 또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로 찔리고 말았습니다. 신착실이 사람을 떠밀었으나 사람을 죽일 마음은 없었사옵니다. 이렇게 사건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정조도 정약용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지극히 뾰족한 것이 지게의 뿔이요. 지극히 작은 것이 항문의 구멍이다. 지극히 작은 뿔이 지극히 작은 항문에 닿았으니 이는 세상에서 가장 교묘한 것이 합쳐진 것이다. 사건의 정황을 보아 정상을 참작한다. 이렇게 죄를 가볍게 가명으로 처리해 준 겁니다. 재미있는 사건이죠. 황당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6번째 사건입니다. 술이 사람을 죽인 사건. 여기에 있는 천봉기와 조중달이라는 사람은 소거강꾼이라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친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만 술을 과하게 먹은 나머지 그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고 천봉기가 조중달의 목을 누르고 가슴을 눌러서 조중달이 며칠 후에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정조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평소 원한이 없었고 친하게 지냈다는 진술을 근거로 가해자 천봉기에게 한 차례 형장을 가하고 석방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술 때문이라는 거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역시 정조 때였는데요. 강기동이라는 사람이 술에 엄청 취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난리를 쳤죠. 부인을 때리고 난리를 치자 이웃에서 찾아와서 말리다가 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강기동이 낫으로 이웃 사는 이기동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을 정조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기동이 술에 취하여 제 아내와 종을 때리고 제 아버지에게까지 욕을 한 것만 봐도 그가 술에 곤드레 만드레가 된 나머지 미치광이처럼 눈앞에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손에 쥔 낫이 무엇인지도 전혀 분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기동이 마침 이러한 때에 갑자기 칼날을 맞은 것은 운수가 사나워서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어찌 진짜
이기동을 죽이려고 한 본심에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해서 정조는 한 차례 엄한 형장을 가한 후 살인범 강기동을 석방시킬 것을 명했습니다. 술 때문이라는 거죠. 술 때문에 주치 감형을 시켜준 겁니다. 정조는 25년 재위기간 동안 백성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사건들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가 25년 동안 직접 사건을 판결한 것만 해도 1112건이죠. 그런데 그 중에 사형은 불과 36건에 불과했습니다. 3.2%죠. 이는 정조가 사건은 엄중하게 조사를 하지만 그 처벌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백성을 아끼는 정조의 애민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정약용은 대체로 정조의 이런 판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공정하면서도 마음까지 어우르는 정조의 판결을 지지했지만 정조의 관대한 처벌에는 반대했습니다. 특히 정조의 주치 감형 판결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강하게 반대했던 거죠. 정약용은 죄 지은 만큼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죄수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음덕이라 생각하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죄 지은 자가 정당하게 죄값을 받는 것 또한 죽은 사람을 위한 음덕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치 감형에 대해서는 바보나 정신 이상자는 타고난 것이므로 하늘이 만든 재앙이다. 그렇지만 술주정은 스스로 만든 재앙이라는 거죠. 술은 스스로의 의지로 마신 겁니다. 그러니 술주정으로 일으킨 사고 역시도 고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정조와 정약용은 여러 가지 살인사건들을 함께 해결했지만 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정조는 관대한 처벌을, 그에 반해서 정약용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기를 주장했던 거죠. 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살인사건을 판결하는 데 대한 이 두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같았습니다. 억울한 이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판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은 정약용의 흠음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흠음신서, 책 이름이 좀 독특하죠. 저도 오래전에는 아니 책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흠음신서의 흠흠, 이건 시경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흠흠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주 깊은 고민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내죠.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 흠흠입니다. 저는 이 흠흠이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가슴에 좀 새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관의 판결을 놓고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게 하고 있을까요?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맞지만 한편 그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전 대법관이었던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관의 양심이라는 건 그 사회의 상식에 따라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역시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법도 중요하지만 이 법관의 양심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양심을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만이 얼굴을 붉힐 줄 안다. 이건 양심 때문이죠. 사람만이 얼굴을 붉힐 줄 안다. 우리가 보통 양심에 찔리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그뿐만인가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정조와 정약용이 판결했던 살인사건들, 그 사건들의 밑바탕에는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또 양심의 손을 얹고 정말 억울한 경우에도 얼굴이 붉어지죠. 그런데 이 억울한 사람의 얼굴보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붉어질 수 있을 때 우리 정의도 지켜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